여러분 안녕하세요. 편집자 K입니다. 오늘은 썸네일 보셔서 아마 짐작하시겠지만 편집자 K 채널 구독자가 뽑은 내 인생의 소설 편이 되겠습니다. 장편 소설 중에서 여러분 인생 소설은 무엇인가요? 라고 제가 설문을 올렸었고 총 319표가 쌓였습니다. 제가 5위부터 1위까지 추려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로 보여드릴 책 공동 5위인 책 두 권이 있습니다. 총 6표씩을 받은 공동 5위의 두 작품. 첫 번째 작품은 한국 소설인데요. 여러분들이 뽑아주신 내 인생의 소설 5위 은희경 작가님의 새해 선물입니다. 개정판 표지예요. 최근에 개정판이 나와서 그 표지 보여드리려고 이걸로 가지고 왔습니다. 이 책이 백쇠 기념으로 나온 개정판이에요. 쇠를 거듭해서 찍었다는 것 자체가 주는 의미가 있죠. 오랜 시간 동안 꾸준히 사랑받은 정말 성장소설의 클래식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책이 12살 소녀 진희가 바라본 사람들 그리고 삶의 풍경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흐른 후에 저의 10대 시절을 추억하면서 읽을 때도 너무나 저한테도 오래오래 남았던 책이었거든요. 나도 진희 나이 때 그런 외로움, 그런 어떤 결핍, 모순 같은 것들 느꼈었어 하면서 굉장히 이입하면서 봤던 소설입니다. 생물학적 나이는 12살이지만 이미 세상과 사람에 대해서 다 알아버린 것만 같다라는 느낌을 가지고 있었던 조숙한 아이 진희의 시선으로 소설이 이루어진 것이다 보니까 어떤 세태라든가 사람들의 모순된 측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이의 시선으로 굉장히 날카롭게 잘 포착이 되어 있었고, 그렇지만 아무래도 이 아이는 아이이기 때문에 그 아이가 가진 어떤 경험치의 한계, 바운더리 같은 게 있잖아요. 그 안에서 본 것이다 보니까 어른의 눈으로 같은 상황이나 같은 사람을 봤을 때 생각지 못했던 부분들까지도 오히려 더 날카롭게 보여주는 면이 있어서 이제 그런 점에서 이 소설에 읽는 맛이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12살을 생각해보면은 어린 아이이고 그때 뭘 알아?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조금 더 곰곰이 나의 12살 시절을 생각하면은 그때 가지고 있었던 어떤 근본적인 의문, 근본적으로 느꼈던 어떤 이물감 같은 것들, 그런 게 결국은 그 이후의 인생에도 고스란히 영향을 미친다라는 생각도 얼핏 들어요. 그때 나와 지금 40살이 넘은 내가 그렇게 많이 다를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면에서 또 새해 선물을 많이들 한 번 읽고 그냥 재밌는 성장소설이다 라고 잊지 않고 계속 기억하시는 거겠죠. 이 소설이 어떻게 나오게 됐는지 이제 은희경 작가님이 개정판 작가의 말에 쓰신 것을 읽어볼게요. 이 소설은 1995년 여름에 썼다. 그해 신춘문예에 당선되었는데 청탁이 전혀 오지 않았다. 스스로 도우면 하늘이 도와줄지도 모른다는 생각으로 짐을 싸들고 해발 1000m가 넘는 산 꼭대기 절로 들어갔다. 어머니가 다니던 불교 대학 스님이 소개해 주셨다. 그곳에서 한 달 넘게 하루 2끼씩 밥을 얻어먹었다. 그렇게 여러 단계로 신세를 진 덕분에 문학동네 소설상에 당선되어 이 소설이 나의 첫 책이 되었다. 출발선에 섰던 작가의 수십 년 전 모습을 그려보는 즐거움도 또 추가가 된 책인 셈인데요. 새해 선물 보여드렸습니다. 공동 5위의 다른 한 권은 외국 소설이에요. 되게 이걸 뽑아놓고 통계를 내고 보니까 순위권의 대부분 한국 소설이 랭크가 되었더라고요. 그 점도 좀 인상적이었는데 어찌됐건 제가 오늘 보여드릴 책 중에 지금 외국 소설이 딱 2권 뿐이에요. 그 중에 첫 번째 공동 5위에 랭크된 저도 이렇게 플래그를 막 어마어마하게 붙인 책인데요. 존 윌리엄스의 스토너입니다. 표지도 참 인상적이죠. 이렇게 연필로 그려진 사람의 초상, 그리고 이 명암 그림자 부분이 책처럼 보이죠. 이 스토너라는 한 인물의 인생을 담은 장편 소설인데요. 이 사람의 이 명암을 책으로 표현해도 정말 무방할 만큼 인생 전반에 책과 문학이 드리워져 있었던 한 사람의 일생 이야기입니다. 하나의 세계를 스케일 있게 구축하고 그 안에 한 사람의 인생을 쭉 다 보여줄 수 있는, 그것은 필연적으로 분량이 필요한 일인데 이 장편 소설이 그것을 할 수 있고 또 그걸 너무 잘 해낸 소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책도 되게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어요. 사실은 1965년에 이 책이 출간이 되었거든요.
그러고 1994년에 작가인 존 윌리엄스가 사망한 이후에도 여전히 그냥 묻혀있는 책 중에 하나였을 뿐이었는데 뉴욕 리뷰 오브 북스판으로 다시 한번 출간이 되면서 변화를 겪게 됩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독자들의 호평이 쏟아졌고 작가 본인은 이 책의 성공을 전혀 못 보고 세상을 떠난 그런 아이러니와 슬픔이 있는 책입니다. 제가 이번에 이사 오면서 책들 정리를 하다가 오랜만에 저와 남편이 쓴 책을 좀 훑어봤었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 스토너에 대해서 저희가 둘 다 쓴 게 있길래 그 대목도 한번 읽어볼까 하고 챙겨왔습니다. 저희가 함께 쓴 책. 막간 홍보. 이때 2017년에 6개월 동안 쓴 저희들의 매일의 독서 일기를 묶은 책인데 그 중에서도 2017년 1월 17일 날짜인데요. 저는 그냥 짤막하게 썼어요. 남편에게 오늘의 책은 무엇이냐 물으니 스토너란다. 제가 먼저 읽고 남편에게 추천을 해준 책이었거든요. 아, 스토너 좋지, 스토너. 읽다 보면 시간이 이상하게 흐르는 경험을 할 거야 라고 넌지시 일러준다. 다 읽고 나면 그 이상한 시간 감각 속에서 이것이 인생인 걸까? 하고 생각하리란 건 나 혼자 예감한다.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썼고 이 책을 읽고 이제 남편이 쓴 일기입니다. 누군가가 나의 일생을 이와 같이 기록해 주었으면 좋겠다. 1900 몇 년 몇 월 며칠 출생, 2000 몇 년 몇 월 며칠 사망. 그 사이에 한 가지의 직업과 친구 셋, 그리고 2번의 사랑이 있었다고. 삶의 중요한 순간마다 스스로의 힘으로 결정했고 그 결정을 후회하지 않기 위해 노력했다고. 약한 것들을 사랑하고 자신의 나약함도 사랑했다고. 고독을 예감하면서도 운명을 거리로 내몰지 않고 품에 감싸 안았다고. 그리고 한 권의 책을 남겼다고. 그리고 또 너는 무엇을 더 기대했지? 마지막 물음에는 대답하지 못했다고. 이렇게 요약된 내용이 이 스토너라는 한 사람의 인생을 축약해서 보여주는 대목이라서 한번 읽어드려 봤습니다. 스토너 앞부분은 사실 좀 지루했었어요. 어느 순간 훅 빠져들어가서 그때 카페에서 마지막 부분을 읽었거든요. 카페에서 딱 마지막 장을 덮고 창밖을 봤는데 밖이 어두워져 있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흐른 거죠. 저는 낮부터 봤으니까. 근데 그게 너무 깜짝 놀랄 만큼 이렇게 시간이 흘렀다고? 라는 그 시간의 흐름을 완전히 잊은 채 읽었던 책이었습니다. 물론 이렇게 또 말씀드리면 너무 또 어마어마한 기대를 하셔서 그래 얼마나 대단한 책이야 라고 기대치가 이미 높아질 수도 있는 게 조금 조심스러운데 그래서 남편한테도 그냥 살짝만 얘기해 준 거였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저에게는 그런 책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4위는 7표를 얻은 한국 소설입니다. 네, 한강 작가님의 소년이 온다입니다. 표지에 인쇄된 안개꽃들이 인상적인 띠지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5월, 피지 못한 아이들의 영혼을 위한 간절한 노래. 지금 마침 5월이기도 하여서 이맘때 의식적으로 5월이니까 이 책을 이라고 생각하셔서 읽으셔도 저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뽑아주신 4위, 소년이 온다입니다. 이 책은 신영철 평론가의 추천사, 먼저 읽고 쓴 추천사를 읽어드려 볼까 봐요. 어떤 소재는 그것을 택하는 일 자체가 작가 자신의 표현 역량을 시험대에 올리는 일일 수 있다. 한국 문학사에서 80년 5월 광주는 여전히 그러할 뿐 아니라 가장 그러한 소재다. 다만 이제 더 절실한 것은 역사적 사실에 근거한 응징과 복권의 서사이기보다는 상처의 구조에 대한 투시와 천착의 서사일 것인데 이를 통해 한국 문학의 인간학적 깊이가 심화될 여지는 아직 많다. 소년이 온다는 한강이 쓴 광주 이야기라면 읽는 쪽에서도 마음의 준비가 필요하겠다고 각오한 사람조차 휘청거리게 만든다. 이 소설은 그날 파괴된 영혼들이 못다한 말들을 대신 전하고 그 속에서 한 사람이 자기 파괴를 각오할 때만 도달할 수 있는 인간 존엄의 위대한 증거를 찾아내는데 시적 초혼과 산문적 증언을 동시에 감행하는 파울 첼란과 프리모 레비가 함께 쓴 것 같은 문장들은 거의 원망스러울 만큼 정확한 표현으로 읽는 이를 고통스럽게 한다.
5월 광주에 대한 소설이라면 이미 나올 만큼 나오지 않았느냐고, 또 이런 추천사란 거짓은 아닐지라도 되게 과장이 아니냐고 의심할 사람들에게 나는 입술을 깨물면서 둘 다 아니라고 단호히 말할 것이다. 이것은 한강을 뛰어넘은 한강의 소설이다. 근데 이걸 읽으면서도 저도 지금 울컥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 책 읽으신 분들은 가슴을 치면서 많이 읽으셨을 거예요. 눈물도 많이 흘리시고. 1980년 5월 18일부터 그 이후 열흘간 있었던 일을 당시 중학교 3학년인 동호라는 남자아이의 시선으로 그려내고 있어요. 한강 작가님 소설의 중요한 모티프로 작용을 하는 새라든가 눈송이라든가 촛불을 켜는 것, 이런 것들의 어떤 본령 같은 것이 담겨 있는 소설이라고도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고요. 3위네요. 공동 3위. 제가 영상에서 이달엔 이 책으로도 소개를 했던 책이죠. 최은영 작가님의 첫 번째 장편 소설 밝은 밤입니다. 10표를 받아서 공동 3위가 되었어요. 쇼코의 미소나 내게 무해한 사람 같은 최은영 작가님 소설집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 분들이 이제 첫 장편 나왔을 때 한껏 기대하고 많이들 찾아 읽으셨는데요. 전혀 그 기대를 배반하지 않는, 내가 기대했던 것을 무색하게 만들지 않는, 기대를 충족시켜주는 작가의 첫 장편이었습니다. 증조할머니, 할머니, 엄마, 나, 이렇게 여성 4대 100년의 시간에 걸쳐서 한 집안의 역사를 보여주면서 우리의 역사 전체를 좀 아우르는 그런 내용이었죠. 그 역사가 이렇게 흐르니까 증조할머니에게서 시작돼서 할머니, 엄마, 나에게로 이어진 그 순간순간들의 일들이 쌓여서 지금의 나까지 온 것이죠. 반대로 나로부터 시작되어서 엄마, 할머니, 증조할머니로 거슬러 올라가면서 쓰이는 것으로 서로 이렇게 교차되면서 두 물줄기가 이렇게 만나는 그런 느낌의 감동이 아주 가득 찬 소설이었습니다. 오정희 작가님이 추천사에도 쓰셨지만 어떤 슬픔을 위로하고 이렇게 감싸 안아주는 것이 더 큰 슬픔의 힘일 때가 있다라는 것, 그것이 너무 공감이 되는 지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이 사랑의 하나의 방식일 수 있다는 것, 그것을 보여주는 굉장히 좋은 소설이었어요. 그리고 공동 3위 10표, 또 다른 외국 소설. 책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죠? 에밀 아자르의 자기 앞에 생입니다. 에밀 아자르는 이제 로맨가리와 같은 인물이죠. 로맨가리가 필명인 에밀 아자르라는 이름으로 쓴 소설이고 콩쿠르상을 수상했던 작품입니다. 새해 선물 재밌게 읽으신 분들은 자기 앞에 생도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아요. 이 책도 어린 화자가 주인공인데 14살 모모라는 남자아이가 주인공입니다. 그런데 이제 새해 선물의 진희 같은 경우는 내가 이미 많은 걸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굉장히 조숙한 아이였다면 모모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하나 배워가는, 하나하나 깨달아가는 친구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진다는 것을 상상해 본 적도 없는 아이인 거예요. 인생의 곳곳에 심겨져 있는 슬픔이라던가 헤어짐, 이별, 상실 같은 것들을 배워나가는 아이의 이야기입니다. 모모가 살고 있는 곳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세계의 밑바닥, 되게 소외되고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곳이란 말이에요. 근데 모모의 눈으로 본 곳은 그렇게 나쁘기만 한 곳은 아닌 세상인 거죠. 로자 아줌마의 사랑, 그리고 하밀 할아버지 같은 주변의 어른들이 스승의 역할을 하는 그것이 가능한 곳이기도 하여서, 근데 이제 중간중간 또 그게 너무 유머러스하게 잘 그려져 있어서 웃다가 울다가 하면서 보게 되는 소설이에요. 너무 일단 재미가 있고요. 굉장히 큰 감동을 받을 수 있는 작품입니다. 많은 분들이 인생 소설이다라고 꼽으신 데는 이유가 있겠죠. 2005, 6년 이때 읽은 것 같아요. 되게 오래전에 읽은 책인데도 이 책의 분위기라든가 그 인물들의 어떤 느낌이라든가 모모의 성격 이런 것들이 기억이 날 정도로 강렬한 인상을 주는 책이었어요. 이 책에도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네요. 에밀 아자르라는 이름으로 발표한 이 자기 앞에 생이 말씀드렸듯이 콩쿠르상을 받았었는데 수상 결정이 나고서 작가를 못 찾았던 거예요. 나타나지 않고 누군지 알 수 없고 들어본 적이 없다고 하고, 그래서 광고까지 내서 작가를 찾았는데 결국은 찾지 못했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로맨가리가 죽은 이후에야
에밀 아자르가 로맨가리였다라는 것이 밝혀집니다. 로맨가리가 자살을 했잖아요. 그때 이제 남긴 메모를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었거든요. 로맨가리가 하늘의 뿔이라는 작품으로 공쿠르상을 받았었고, 에밀 아자르라는 필명으로 발표한 이 자기 앞의 생으로도 공쿠르상을 받은 격인데, 원래 공쿠르상은 한 작가에게 2번 상을 주지 않아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한 작가가 2번의 상을 받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공동 2위. 공동 2위는 11표씩을 받았습니다. 이 2권 중에 한 권이 제가 오늘 발표하는 이 모든 책 중에 유일하게 읽지 않은 책이에요. 정말 많은 분들이 꼽아주셨는데 저는 읽지 않은 단 한 권의 책. 그거 먼저 보여드릴까요? 사실 아예 안 읽었다기보다는 완독을 못한 거죠. 이 책이 너무너무 긴 대하소설이거든요. 토지입니다. 저는 토지를 딱 1권만 읽었어요. 왠지 다 읽고 나면은 이것은 내 인생 소설이다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기도 해요. 그만큼 이제 걸작인 대하소설이라는 것 정도는 저도 알기 때문에 놀랍고 반가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박경리 선생님이 1969년 9월부터 토지를 연재하기 시작해서 26년 만인 1994년에 완성되었습니다. 저 지금 소름 끼쳤어요. 26년 만에. 선생님이 73년에 쓰신 자서를 조금 볼까요? 나는 표면상으로 소설을 썼다. 이 책은 소설 이외 아무것도 아니다. 한 인간이 하고 많은 분노에 몸을 태우다가 쓰러지는 순간순간의 잔해다. 잿더미다. 독자는 이 소설에서 울부짖음도 통곡도 들을 수 없을 것이다. 소설일 따름 허구일 뿐이라는 얘기다. 진실은 참으로 멀고 먼 곳에 있었으며 언어는 덧없는 허상이었을 뿐이라는 얘기다. 마찬가지로 진실은 내 심장 속 깊은 곳에 유폐되어 영원히 침묵한다는 얘기도 되겠다. 7, 8년 전에 나는 어느 책에다 언어가 지닌 숙명적인 마성에 대해 얘기한 적이 있다. 진실이 머문 강물 저편을 향해 한치도 헤어나갈 수 없는 허수아비의 언어. 그럼에도 언어에 사로잡혀 빠져날 수 없는 것은 그것만이 강을 건널 가능성을 지닌 유일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나는 전율 없이 그 말을 되풀이할 수가 없다. 이상이 토지 제1부를 쓰던 3년 동안의 내 심경이며 그것을 적어본 것이다. 앞으로 나는 내 자신에게 무엇을 언약할 것인가? 포기함으로써 좌절할 것인가? 저항함으로써 방어할 것인가? 도전함으로써 비약할 것인가? 다만 확실한 것은 보다 험난한 길이 남아있으리라는 예감이다. 이 밤에 나는 예감을 응시하며 빗소리를 듣는다. 선생님이 40대였을 때 쓰신 글이네요. 그래서 토지는 이 마로니에 북스 버전으로 20권에 달하는 대하소설이고 200자 원고지 4만 장이 넘는 분량이라고 해요. 그냥 인생을 다 영혼까지 싹싹 갈아 넣은 소설이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꼽아주신 내 인생의 소설 토지였습니다. 네, 그리고 공동 2위 11표를 받은 이 책도 역시 제가 영상에서 보여드린 적이 있죠. 정세랑 작가님의 시선으로부터입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린 소설들하고 다 어딘가 맥이 닿아 있는 것 같아요. 시선으로부터의 시선은 이제 중의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죠. 책을 읽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한 가족이 심시선이라는 이름을 가진 할머니의 10주기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하와이에서 만난다라는 기본 설정을 가지고 있는 책입니다. 생전에 제사 같은 거는 당연히 반대했던 굉장히 앞서가는 여성, 개별성을 가지고 나의 주체성을 가지고 살았던 여성 이었던 심시선의 손녀들이 할머니에게 걸맞은 방식의 이제 제사를 꾸리기 위해서 하와이로 가는데요. 그래서 이제 3대에 걸친 이야기이자 띠지에도 발췌한 것처럼 무엇보다 20세기를 살아낸 여자들에게 바치는 21세기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뒷표지 보면 김하나 박상영 작가님과 김보라 감독님이 추천사를 쓰셨는데 김하나 작가님 추천사의 첫 문장이 정세랑 하와이 그리고 제사라니 세 단어의 조합만으로도 이미 재미는 보장된 셈인데 이 책은 그 기대를 훌쩍 뛰어넘는다. 정세랑 작가의 모든 글을 사랑하지만 그중 가장 사랑하는 것을 꼽으라면 나는 시선으로부터라고 말하겠다. 그리고 박상영 작가님은 내 생에 이토록 한국의 현대사를 정통으로 관통하는 그러면서도 경쾌함과 꼿꼿함을 잃지 않는 인물을 본 적이 있었던가 이런 추천사를 썼고요.
그리고 볼세의 김보라 감독님은 이 책은 가부장제에 포섭되지 않은 여성이 가장이 될 때 가족들이 어떠한 결을 갖고 살아갈지에 대한 기분 좋은 전망을 준다. 정말 다 공감이 가는 추천사들입니다. 심시선 여사가 미술가이자 작가였고 되게 이제 시대를 앞서가는 여성이었던 것으로 그려지죠. 한국 문학에서 그동안 보기 힘들었던 아주 독창적인 캐릭터이기도 했어서 나왔을 때 많은 분들이 많이 사랑을 해주셨던 책입니다. 마지막 1위. 한 표 차이 12표로 1위에 랭크된 소설이에요. 먼저 보여드릴까요? 제가 집에 책이 없는 줄 알고 샀는데 이번에 책 정리하다가 찾았어요. 그래서 옛날 책과 요즘 책을 같이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양귀자 작가님의 장편소설 모순입니다. 이 책 나온 지 꽤 됐어요. 놀라운 게 초판이 98년 6월 말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산 게 7쇄였는데 7월 8일이에요. 그러니까 근 한 2주? 2주 상간에 7쇄를 찍을 만큼 그때도 나오자마자 빅셀러였던 거죠. 그것을 알 수 있게 해주는 판권입니다. 그때 이렇게 엽서, 독자분들의 의견을 묻는 엽서가 꽂혀있는 98년의 책. 그리고 제가 이번에 없는 줄 알고 다시 산 이 책은 요 쓰다라는 출판사로 옮겨서 2판이 발행이 되기 시작한 게 2013년 4월 1일이에요. 근데 그러고 나서 제가 산 것은 59쇄. 2023년 4월 3일자 발행된 책입니다. 저도 이제 일이다 보니까 베스트셀러 순위를 매일매일 체크를 해요. 그리고 한국 소설 순위만도 체크를 하고 그걸 매일매일 하는데 정말 놀라울 정도로 양귀자 작가님의 모수는 거기서 빠지는 일이 없는 거예요. 베스트이자 스테디이자 이미 시간이 너무나 오래 지났는데도 이렇게 꾸준히 계속 사랑을 받는다는 게 진짜 너무 놀라운 것 같아요. 최근에 기사도 검색해봤는데 이런 생각을 이제 저만 한 게 아니겠죠. 그래서 어떤 일간지에서 어떻게 이렇게 광고 한번 하지 않고 작가가 뭐 인터뷰를 하는 것도 아니고 어디 뭐 아이돌이 나와서 읽었다라고 하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꾸준히 계속 찍는 책이 있을 수 있는가 하면서 기획 기사를 쓴 것도 봤습니다. 이 기사도 2021년에 나왔는데 2021년 기준으로 한 해에만 5만 부가 지금도 팔리고 있대요. 20년 전 소설이 이렇게 아무런 마케팅 없이 매년 수만 부를 찍는 거는 저는 진짜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계속 읽히면서 입소문이 계속 날 수 있는 굉장히 강력한 보편성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소설의 힘을 좀 다시 한번 체감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시간을 거슬러 가서 제 개인 얘기를 하자면 저는 뭐 어렸을 때도 한국 소설 좋아하고 저는 엄마가 책을 좋아하셨어서 집에서 같이 책을 읽는 그 장면이 저한테는 오래 남아 있는데 제가 이 양귀자 작가님의 모순이 처음 나왔을 때 이 책을 읽고 싶다라고 했는데 엄마가 먼저 이 책을 읽으시더니 저한테 못 읽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98년이면은 중학생이었을 때였으니까 중3 때 지금 읽지 말고 나중에 더 커서 읽으라고 하셨었어요. 근데 그렇게 어떤 책을 말리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읽지 말라고 보통은 뭐 책 다 읽으라고 하시잖아요, 부모님이. 근데 그 책은 지금 읽는 건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신 유일한 책이었어서 제가 지금 20년이 넘게 흘렀는데도 기억을 하고 있죠. 근데 그런 책을 여러분 안 읽고 넘어갈 수 있습니까? 그때 엄마가 말씀하셨던 중3 때는 읽지 않고 제 기억에 고등학교 들어가서 제가 고등학교 때 도서부였는데 고등학교 때 읽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이 맞다면. 고등학교 때 엄마 몰래 학교에서 읽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왜 읽지 말라고 하셨는지 제가 엄마의 생각을 100% 알 수는 없지만 어렴풋이 짐작은 가요. 이 책의 화자는 20대 중반의 미혼 여성인 안진진이라는 여성입니다. 그녀에게는 굉장히 힘든 살림살이를 꾸려가는 바람잘 날 없는 집의 살림을 꾸려가는 엄마가 있고 정말 사고만 치고 다니는 남동생이 있고 정말 쓸모가 없어 보이는 아버지가 있고 근데 이제 그것과 굉장히 대조적으로 엄마의 일란성 쌍둥이인 여동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란성 쌍둥이니까 동시에 태어난 거죠. 근데 이모는 엄마와는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고 있어요. 굉장히 부유하고 여유가 있고 사랑받으면서 반짝이고 곱게 살고 있는 이모가 있는 거죠. 근데 일란성 쌍둥이니까 엄마와 이모가 생김새가 똑같잖아요. 그런 엄마와 이모의 삶을 보면서 자라오고 자기 안에 어떤 욕망들을 가지고
있는 20대 여주인공 안진진의 이야기인 거죠. 그런 안진진에게는 2명의 남자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일단 이야기를 드릴게요. 그래서 안진진이 자신이 무엇을 추구하는지, 내가 어떤 삶을 살고자 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격렬하게 고투해 나가는 그런 이야기이면서 어머니 세대의 엄마와 이모로 대변되는 완전히 다른 인생 행로를 가진 두 여성을 바라보는 이야기도 나오고, 결혼이라는 제도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게 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제 결혼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내 곁에 있는 두 남자를 이제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그런 것들이 이제 너무 속도감 있게 잘 읽히는 문장, 그리고 너무나 뛰어난 묘사와 비유와 착착 감기는 문장들로 쓰여 있다 보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계속 읽으시고, 읽고 나면은 야, 이거 읽어봐, 너무 재밌다, 이렇게 추천도 하고 하시면서 이날 이때까지 계속 판매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뒷표지에는 똑같은 문장이 적혀 있습니다. 제일 유명한 대목이죠. 인생은 탐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면서 탐구하는 것이다. 실수는 되풀이 된다. 그것이 인생이다. 앞뒤지에는 내 삶의 부피는 너무 얇다. 겨자씨 하나에 심을 만한 깊이도 없다. 이렇게 살아도 되는 것일까? 이런 문제의식을 가진 주인공이에요. 지금도 그게 생각이 나요. 막 따라 적고 싶은, 기억해두고 싶은 어떤 아포리즘 같은 문장들이 거의 몇 페이지 나왔던 느낌? 서사도 서사지만 그 서사를 굉장히 풍성하게 해주는 문장의 힘이 아주 오래 인상에 남았던 책입니다. 편집자 K 채널 구독자 여러분이 뽑으신 내 인생의 소설, 장편 소설 가운데 1위가 양귀자 선생님의 모순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셔서 고민해서 골라주신 책들이니까 이 중에 혹시 안 읽어본 책 있으시다, 궁금한 책 있으시다 하면은 믿고 한번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참여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오늘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도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